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드십니다. 어떤 날은 30분 만에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같은 약, 같은 몸인데 왜 다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두통은 한 가지 병이 아닙니다. 이름만 두통일 뿐 전혀 다른 네 가지 병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두통을 하나씩 펼쳐보고 왜 각각의 두통의 약이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이상한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 조직에는 통각 수용체가 없습니다. 뇌 수술을 할 때 환자를 깨어있게 두고 뇌를 절개해도 환자는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통은 뇌를 둘러싼 구조물에서 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군데입니다. 첫째, 경막. 뇌를 감싸고 있는 질긴 막입니다. 둘째, 혈관. 뇌 안팎의 혈관벽에는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 빽빽하게 깔려 있습니다. 셋째, 근육. 머리와 목과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입니다. 넷째, 신경. 얼굴과 머리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 그리고 목에서 올라오는 상부 경추신경입니다. 두통이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 4개의 원인 조직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호가 출발했는지에 따라 두통은 완전히 다른 병이 됩니다. 약이 듣고 안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약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뒷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타이레놀, 성분 이름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1955년에 처음 시판된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진통제이자 해열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이 어떻게 통증을 없애는지 2020년대에 들어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타이레놀은 뇌에서 콕스라는 효소를 막아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통증 물질이 생성을 억제한다. 절반만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 설명이 타이레놀의 진짜 작용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현재 밝혀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이레놀을 삼키면 그 성분은 먼저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피아미노페놀이라는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이 피를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뇌에 도착하면 이번엔 뇌 안에 있는 FAAH라는 효소가 한 번 더 이 물질을 변환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최종 물질의 이름은 AM404. 이름은 낯설지만 이 물질이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AM404는 뇌 안에서 대마 성분과 같은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대마 비슷한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인성 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M404는 이 시스템을 증폭시켜서 뇌의 통증 전달 경로를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동시에 AM404는 TRPV1이라는 또 다른 수용체에도 붙어서 통증 신호의 전달을 차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타이레놀은 통증을 직접 맞는 약이 아닙니다. 내 몸에 타이레놀을 재료 삼아 내 안에서 진통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타이레놀의 또 다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타이레놀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통증, 이런 염증성 통증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이 다른 약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네 가지 두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통, 편두통입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편두통을 겪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4%. 지금 이 순간에도 편두통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성인의 약 10%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많이 겪습니다. 편두통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지속 시간은 4시간에서 72시간. 대부분 머리 한쪽이 아픕니다. 통증은 욱신욱신 뛰는 듯한 느낌입니다. 심장 박동에 맞춰 지끈거립니다. 움직이면 더 아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악화됩니다. 빛과 소리가 싫어집니다.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기도 합니다. 편두통 환자의 약 4분의 1은 두통이 오기 전에 전조를 겪습니다. 시야 한쪽에 지그재그 빛이 보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이 저리기도 합니다. 이 전조는 보통 5분에서 60분 사이에 사라지고 그 뒤에 진짜 두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편두통을 혈관이 팽창해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혈관 가설이라고 불렀고 오랫동안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설명이 주된 기전이 아닙니다. 현재 국제두통학회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두통은 뇌의 3차 혈관계가 과민해지는 병이며 중추신경 자체가 예민해지는 감작 현상이 핵심이고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주범입니다. 이것이 편두통 치료제가 진화해온 방향입니다. 오래된 편두통 특효약인 트립탄 계열 약물은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로는 CGRP 자체를 직접 차단하는 항체 주사제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편두통의 타이레놀은 왜 약하게 듣거나 안 듣는 걸까요? 편두통의 근본 원인이 3차 혈관계의 과민한 CGRP 방출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레놀의 AM404 경로는 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만 진정시킵니다. 통증의 근원을 끊지 못하고 스피커 볼륨을 조금 낮추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심한 사람은 타이레놀 몇 알로는 해결되지 않고 트립탄이나 CGRP 약물 같은 전용약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두통입니다. 평생 한 번이라도 겪는 사람은 인구의 약 46%, 유럽에서는 80%까지 보고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지속 시간은 30분에서 7일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 머리 양쪽이 아픕니다. 통증은 조이는 듯, 누르는 듯 합니다. 박동성이 아닙니다. 경도에서 중등도, 편두통처럼 토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상활동으로 크게 악화되지 않습니다.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하나뿐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빈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월 1일 미만이면 드문 사파성, 월 1일에서 14일 사이면 잦은 사파성, 그리고 월 15일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긴장성 두통으로 분류됩니다. 만성 긴장성 두통은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3%가 앓고 있으며 대부분 평생에 걸쳐 이어집니다.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초기에는 근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축두근, 후두하근, 승모근, 흉쇄유돌근, 이 근육들이 오래 긴장하면서 미세한 허열과 대사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신호가 뇌로 올라가 두통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근육을 손으로 만져보면 압통이 분명합니다. 국제두통학회도 주변 2개의 압통을 긴장성 두통의 중요한 소견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눈썹 위, 전두근부터 관자놀이 축두근, 턱 주변 저작근, 목 앞쪽 흉쇄유돌근, 목 뒤에 승모근까지 이 지점들이 손가락 압박에 아프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양상이 바뀝니다. 근육의 신호를 오래 받은 중추신경 자체가 예민해집니다. 이걸 중추감작이라고 부릅니다. 중추감작이 일어나면 근육에 큰 문제가 없어도 뇌가 멋대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쉬어도 잘 낫지 않고 만성 두통으로 자리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긴장성 두통에 비교적 잘 듣습니다. 통증 신호의 크기가 편두통처럼 폭발적이지 않고 AM404 경로가 중추의 통증 전달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성 긴장성 두통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육 이완, 자세 교정, 스트레스 관리, 운동 치료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긴장성 두통의 뒤에는 조용히 다음에 다룰 3번째 두통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두통입니다. 환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지만 진짜 통증의 출처는 머리가 아닌 목입니다. 이름 그대로 목에서 기원하는 두통, 경추성 두통입니다.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0.4%에서 4.1%까지 보고됩니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보다 드물어 보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약 먹어도 안 낫는 만성 두통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한쪽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면 계속 오른쪽입니다. 통증은 박동성이 아니라 둔하고 묵직합니다. 목 뒤쪽에서 시작해서 뒷머리, 관자놀이, 눈 주변까지 앞쪽으로 방사됩니다. 목을 움직이면 악화됩니다. 목 근육이나 관절을 손으로 누르면 두통이 유발됩니다. 목의 가동 범위가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픈 걸로 끝나야 하는데 왜 이마와 눈 주변까지 통증이 옮겨올까요? 여기에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해부학이 등장합니다. 3차 경추 복합체입니다. 우리 목의 맨 위쪽 척수, 그러니까 C1부터 C3까지의 후각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에서 올라오는 감각신경과 얼굴, 머리에서 내려오는 3차 신경이 같은 2차 신경세포에 모입니다. 뇌는 이 신경세포가 흥분하면 아프다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세포에는 목에서 온 신호와 머리에서 온 신호가 함께 들어옵니다. 뇌는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 근육에서 올라온 통증이 뇌에 도착하는 순간 뇌는 그것을 이마가 아프다, 관자놀이가 아프다, 눈 뒤가 아프다로 해석해버립니다. 이 현상을 2002년과 2003년에 바르치와 고즈비가 동물 실험으로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목 근육의 신경을 자극했더니 머리 앞쪽 경막에 해당하는 감각신경이 함께 흥분했습니다. 반대 방향도 성립했습니다. 머리 쪽 경막을 자극하자 목 근육 신경세포의 민감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목과 머리는 신경 차원에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물이 경추성 두통의 진짜 원인이 될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C2에서 C3 후관절, 쉽게 말해 목뼈 2번과 3번 사이의 관절입니다. 경추성 두통의 약 70%가 이 관절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 다음으로 상부 경추 디스크, 아톨란트 척추 관절, 제3 후두신경의 자극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들은 모두 상부 경추 근육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후두하근, 상부 승모근, 두판상근, 흉쇄유돌근, 이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굳어지면 관절과 신경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러면 타이레놀은 왜 경추성 두통에 거의 듣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AM404 경로는 뇌 안에서 통증 신호의 증폭을 잠시 줄여주지만 신호 자체가 목 근육과 관절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조금 낮춰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확성기가 목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약이 분해되는 4에서 6시간 뒤에는 다시 두통이 돌아옵니다. 이걸 약이 안 듣는다고 느끼는 것이고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추성 두통의 해결은 원인 구조에 직접 접근하는 것입니다. 목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시키고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는 물리적 접근입니다. 국제두통학회도 경추성 두통의 1차 치료를 물리치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두통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0.1%가 앓습니다. 드물게 보이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많이 겪습니다. 군발 두통의 특징은 극적입니다. 한쪽 눈 주변이 아픕니다. 통증은 칼로 찌르는 듯 송곳으로 눈을 뚫는 듯 묘사됩니다. 지속시간은 15분에서 3시간. 통증과 함께 같은 쪽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눈꺼풀이 처집니다. 환자는 가만히 누워있지 못합니다. 방 안을 서성이며 벽을 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간대에 반복됩니다. 특히 밤중 같은 시간에 깨어납니다. 이런 발작이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매일 몰려왔다가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완전히 쉬고 다시 시작됩니다. 군발두통의 원인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가장 확실한 지점은 후부 시상하부의 활성화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군발두통이 계절마다 하루 중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반복되는 겁니다. 군발두통은 일반 진통제로 거의 통제되지 않습니다. 타이레놀은 이 통증 앞에서 거의 무력합니다. 대신 고농도 산소 흡입, 트립탄 주사, 예방적으로는 베라파밀 같은 약이 쓰입니다. 이 두통이 의심되는 분은 반드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일반 진통제로 넘길 두통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4가지 두통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다뤄야 합니다. 이 5번째 두통은 원인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통을 낫게 하려고 먹은 약 자체가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름은 약물과용 두통입니다.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두통 질환이 있는 사람이 단순 진통제를 월 15일 이상 혹은 트립탄, 오피오이드, 복합 진통제를 월 10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복용할 때 월 15일 이상 두통이 오면 약물과용 두통으로 진단됩니다. 규모를 보겠습니다. 만성 두통 환자의 약 50%가 약물과용 두통을 동반합니다. 일반 인구에서도 1%에서 2%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300만 명이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전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뇌는 진통제를 자주 받으면 그에 적응합니다. 통증에 대한 자연 억제 시스템이 느슨해지고 통증 수용제는 더 예민해집니다. 약을 먹지 않는 시간에는 더 심한 두통이 찾아옵니다. 환자는 그 두통을 잠재우기 위해 또 약을 먹습니다. 두통, 진통제, 더 심한 두통, 더 많은 진통제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두통약은 급성기에 짧게 쓰는 약이지 매일 먹는 약이 아닙니다. 특히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을 앓는 분이 매일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다면 약 자체가 두통을 유지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과용 두통의 치료는 한 가지입니다. 과용되고 있는 약을 끊는 것. 보통 8주 정도의 약 휴식기를 거치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두통의 패턴이 바뀝니다. 단 이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 두통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두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쪽 머리가 욱신욱신 뛰듯이 아프고 빛과 소리가 싫고 메스껍거나 토하고 발작이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간다면 편두통입니다. 양쪽 머리가 묵직하게 조이거나 누르듯 아프고 경도에서 중등도이며 움직여도 크게 심해지지 않고 빛과 소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면 긴장성 두통입니다. 한쪽 머리가 아픈데 방향이 항상 같고 목 뒤에서 시작해 앞쪽 이마나 눈 주변으로 번지고 목을 움직이거나 목 근육을 누르면 두통이 유발된다면 경추성 두통입니다. 한쪽 눈 주변이 칼로 찌르는데 극심히 아프고 같은 쪽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나고 특히 밤중 같은 시간에 반복된다면 군발 두통입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중 어떤 두통이든 진통제를 월 10일에서 15일 이상 3개월 넘게 드시고 계시다면 그 위에 약물 과용 두통이 얹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영상이 끝나기 전에 꼭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두통은 오늘 영상의 분류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벼락 같은 갑자기 극심한 두통, 발열과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같이 올 때, 마비, 시야 이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때, 머리를 부딪힌 뒤에 시작된 두통, 암, 면역 저하, 임신 중에서 새로 시작된 두통, 50세 이후에 처음 생긴 지속적인 두통. 이 경우 두통은 단독 질환이 아니라 다른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출혈, 수막염, 뇌종양, 혈관 박리가 대표적입니다. 진통제로 지켜보실 상황이 아닙니다. 두통은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편두통은 뇌와 3차 혈관계의 과민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근육과 중추 감작이 함께 만드는 병입니다. 경추성 두통은 목에서 시작해 3차 경추 복합체를 통해 머리로 번지는 통증입니다. 군발 두통은 시상하부의 시계가 흔들리며 생기는 극단적 발작입니다. 그리고 약물 과용 두통은 두통을 낫게 하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두통을 키운 결과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완전히 다른 5개의 병입니다. 타이레놀이 어떤 두통엔 잘 듣고 어떤 두통엔 전혀 듣지 않는 이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낫는 두통이 존재하는 이유, 20년, 30년 두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 모두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원인이 다른 병을 같은 약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통이 어느 쪽인지 먼저 아는 것, 그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통은 가벼워 보이지만 사람의 일상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 번째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